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도시 개발에 되면은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죠. 뭐 신도시 개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파동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그 사비나 미술관의 이명옥 관장님하고 명화 경제 토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속에 나타나 있는 경제 현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장님이 그림을 소개하고 저는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한때는 베스트셀러였고 또 간행문윤리위원회에서 이 우량 도서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14년 전에 제가 기술했던 내용이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림과 함께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모시고 저와 대담하면서 진행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요즘 뭐 4단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관장님 얘기도 제가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카유 보트가 비 오는 날에 파리 시내를 오가는 군중들을 묘사한 도시 풍경화입니다. 이 해설은 이명옥 관장님이 하신 거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파리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면 앞에 두 남녀도 정답게 팔짱을 낀 채 빗속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연인들의 세련된 옷차림을 보니까 그들이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데이트 상대보다 길거리 풍경에 더 마음이 끌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세요. 호기심에 반짝이는 연인들의 눈길은 길 건너편 방향으로 향하거든요. 필경 최근 패션을 뽐내는 멋쟁이가 길을 지나갔던가 아니면은 쇼윈도를 장식한 사치스러운 상품들의 눈길을 빼앗길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카유보트가 비 오는 날의 서정과 낭만에 관심을 두기보다 새롭게 변모한 파리 시내 정경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절반가량을 쭉 뻗은 도로와 널찍한 광장,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물에 할애했거든요. 그림의 대부분이 건축물 아닙니까? 카유보트는 진보와 현대성의 상징이 된 파리에 대한 애착을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유보트가 새로운 파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가가 왜 새로운 파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파리는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 특명을 받은 오스만 남자기 시장이었는데 대대적인 파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파리 재건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투입한 것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걸림이 돼가지고 새로운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꿈을 포기하지 않죠. 결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보니까 마음에 걸려서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을 벌리죠. 그것이 파리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파리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파리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고 하죠. 파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았는데 이 골목길에서 폭도들이 시위하고 그러면은 이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 빅토르 위구가 그 당시에 나폴레옹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정부가 넓은 길을 막는 것은 바리케이트를 세우지 못하고 포병대가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게 빅토르 위구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폴레옹이 이 파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도시 개발하면은 이제 경제학적인 제 설명입니다. 도시 개발하면은 경제가 부흥이 되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케인즈의 총수요 말씀드렸잖아요. 1930년대 대공황. 그래서 루스벨트도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카유보트의 그 그림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카유보트가 남동생 르네 뒷모습을 그린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르네는 파리의 미로세느님 77번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등을 돌린 채 길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맑고 환해진 대로는 눈부신 햇살로 충만하고 건물들은 자로 잰 듯이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파리의 도시개발이 오스만식으로 이루어졌대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물론 아닙니다만은 오스만식 개발이라는 건 뭐였느냐? 도시를 기하학적인 미가 갖추도록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길, 대로, 광장, 공원, 건축물들을 정말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게 배치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리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화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회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늘렸다는 것은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었죠. 왜냐하면 케인즈보다 훨씬 앞섰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케인즈가 이런 이론을 얘기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경제가 좀 좋아졌지만은 독특한 대가를 치르죠. 그건 뭐냐? 부동산 투기 열풍입니다. 집값이 폭등했어요. 파리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아무리 개발해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집값이 폭등했죠. 전형적인 초과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상가 개발을 부추겼으니까 일시적인 투기도 발생했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죠. 부동산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등하죠. 탄력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또 부동산은 값이 뛰어도 라면처럼 쉽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위치에 똑같은 건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을 보면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다른 상품과는 전혀 다르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늘어나는 그런 선이 되지 않고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경직적입니다. 또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은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2007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일정하게 묶어두면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상한 가격 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그리고 또 너무 상한제를 낮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우려되죠. 그래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좋은 품질이라면은 누구든 당첨을 받으면은 일확천금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투기가 몰려듭니다. 또 당첨된 사람의 불로소득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격 규제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내용을 소개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게 여기는 건데, 정치인들은 법이나 규제로 항상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밸리 포즈의 교훈도 얘기했고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제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쓸 당시에 2007년에 세계적으로 희화,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7년 6월에 인구 1100만 명의 짐바브웨 여러분 아시죠? 27년을 통치해온 독재자 무가베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죠. 독재자로. 그 사람이 1년에 인플레이션이 짐바브웨에서 1만 % 나갔어요. 그러니까 1000%나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었느냐. 모든 상품의 값을 50% 인하한다는 법안을 선포했습니다. 감시단이 동원되고 상점과 공장을 조사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4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이던 서민들은 무척이나 반가워했지만 그러나 독재자 아닌 그 누구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며칠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경찰과 군인, 감시단, 힘 있는 사람들이 상점의 물건들을 모두 싹쓸이해버리고 가게에는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애완용 식품만 남는 사태가 발생했죠. 50%의 가격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빵과 설탕, 심지어 병원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과 식염수까지도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었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독재 서슬에서도 암시장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 짐바브웨 경제는 더욱 파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섣불리 가격 규제에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특히 짐바브웨 같은 후진국에서 있습니다. 또 정부가 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생깁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 문제.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값의 폭등도 입법부가 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으로 모든 여러 가지 법과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요인이 너무나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